존경하는 37만 세종 시민 여러분, 이태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담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종용 의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입동이 있었습니다. 겨울은 자연 만물이 얼어붙는 추위의 계절입니다. 자연 속의 식물들을 보면서 때로는 얼어 죽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식물들이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겨울철 추위를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를 두고 추나철이라고 합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였습니다. 10번째 생일을 맞는 세종시는 추나철이에 있는 어린 식물과 같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기반을 다지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치열하게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지위에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역사적 과업, 특별법으로 천명하고 있는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추나철이와도 같은 지금의 성장기를 거쳐 활짝 꽃피우도록 행정수도로서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본인의 믿음은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는 세종시가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리더 도시로서의 성공을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 캠퍼스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명시가 정확히 돼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이제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탄생된 도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권의 이제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이제 국가의 성장 동력까지도 우리가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명시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세종시에는 이제 공동 캠퍼스 조성에 관계돼서 많은 논의가 있고 예. 진행이 또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적부터 처음에 이제 논의가 시작됐고 또 준비가 진행이 됐던 건가요? 전체적인 대학 유치 노력은 이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2012년부터 저희 세종시가 행복청이 국내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공동 캠퍼스는 2015년부터 행복청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실이나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쭉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대학이 확정이 됐고 이제 실질적인 이전 절차, 기재와 예산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전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예, 진행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공동 캠퍼스 부지로 준비한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당초에는 이제 개별 대학 유치나 외국 대학들 유치 쪽에 처음에 집중을 했었던 것이죠? 예, 처음에 외국 대학이나 이제 개별 대학 유치도 저희가 지금도 계속 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대학들의 재정 부담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효율적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 타운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언제쯤 됐나요? 2015년부터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됐고 그 이전부터 대학들의 어떤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공동형 캠퍼스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랬군요. 그 공모를 시작을 할 때 어땠나요? 우리가 많은 대학들 개별 대학들하고 접촉을 해서 대학 부지의 조성이 되면 이제 입주 의견들을 나누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입주 공모를 했을 때 그 대학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행복청에서 이제 입주 대학들 대상으로 입주 사전에 이제 입주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2020년 9월에 입주 조건 등은 다 상세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입주한 대학이
일단은 충청권 중심 대학으로 일단은 신청은 됐고 서울대도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MOU 등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대학들하고 접속을 했고 의사를 좀 뭐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실제 공모에는 많이 참여를 좀 안 했어요. 이 경위가 어떻는지 묻는 겁니다. 실제 저희 쪽에서 이제 실제 그 대학들의 신청이 조금 저조한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 대학들이나 다른 여타 외국 대학들 관심이 조금 부족했던 게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국내 이제 대학의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3년 내에 이제 대학이 38개 대학이 이미 소멸 예정 대학으로 선정이 돼 있고요. 수도권에 있는 그 많이들 우리가 수도권으로 몰린다고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70%가 정원의 80%를 이하로 이제 모집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그 많은 대학들의 대부분이 공실이 20% 이상 그 강의동이 생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수도권 대학이. 그리고 이제 약 10년 뒤 이제 우리 세종시가 이제 완성이 되는 2030년쯤 되면은 이제 전국의 대학이 한 30% 이상이 대부분 폐교가 되고 아니면 공실을 유지한 채 대학이 돌아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얘기고 너무 먼 미래가 아닌 얘기인데 이 학생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영이 좀 악화되고 이제 급여나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면서 다시 이제 교육질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학생이 다시 감소를 하고 이 어떤 지역의 상권이 좀 어려워지면서 여론도 좀 악화되고 이런 악화 일로가 계속 순환적으로 지금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이런데 이 옆에 잠깐 보면 저거는 뭐냐면 이제 국내 지금 여러 이제 그 우리 기관들 정부를 포함해서 이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요. 학교들은 대부분 이 정원을 유지하고 폐교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 부족한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학생들은 다 100% 전액 장학금을 지금 주면서까지 이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재정 지원을 제한을 딱 두면서 구조조정을 아예 명시화해서 그 인구를 다 그 학생들의 그 구조조정 그 학생 수를 명시를 해서 딱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까지는 뭐 9만 명 정도를 정원을 감축하겠다 이런 통계를 그 교육부가 직접 내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지금 그 이제 법안이 이제 발의 준비 중인데요. 이제 이건 뭐냐면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가 이제 이것을 폐교를 하고 정리를 할 때 그 재산에 인정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교직원들의 급여나 아니면 뭐 기금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 대학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다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종시 한번 볼게요. 세종시 관내 대학이 몇 곳이 있습니까, 실장님? 5곳 있는 것으로 5곳 있죠. 5곳 있고 그래도 좀 그죠? 그 네임밸류가 이렇게 있는 대학들도 있고요, 많이. 예, 이렇게 있고 또 우리 행정구역에서 한 30분 거리 내 축척을 봤더니 우리 저 대학 캠퍼스 유지 뭐 용역 그 연구 보고서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세종시에서 한 30분 거리 그 이제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11개교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권역에 그러니까 등하교가 가능한 한 1시간 거리 내외에 있는 학교가 44개 교가 현재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예. 대학들이 참 많죠. 세종시 주변에. 예. 주변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학들 건물이 걱정이 돼요. 예. 이 대학들의 이 물리적인 이 공간들, 이 건물들 어떻게 할까 이 걱정이 덜컥 들더라고요. 이 통계들을 보니까 우리도 주변에 대학들이 많고 또 충청권 상생 발전 차원에서 지금도 뭐 전략 회의도 하고 우리 간담회도 하는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대학들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 이 많은 대학들도 좀 같이 좀 챙겨야 될 텐데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어려운 위기를 좀 타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 세종시 인구로 보았을 때에 지금도 대학이 많다고 보거든요. 다른 통계로 봐도 현재도.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 그 세종시도 그렇고 주변에 대학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세종시가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 세종시에 필요한 대학, 필요한 기능이 추가가 돼야 저희 세종시가 앞으로 행정도로서 또 행정 기능을 뒷받침하는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학과에도 협력을 강화하면서 또 저희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 기능이나 스마트 도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화된 학과들은 저희가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공동 캠퍼스 조성 여기에 이제 유치되는 대학들을 뭐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보았는데요. 입주되는 대학하고 이제 그 정원을 이렇게 좀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다 국립대예요. 사립대가 한 곳도 없거든요. 사립대가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대학의 어떤 내부 사정, 뭐 재정 여건 여러 가지 내부 사정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내부 사정이나 대학 내부 사정으로 인해.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시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국립대로 이렇게 지원이 된 거는 아마도 그저 그 재정 부분이 개인의 그 사립이면 이제 개인 재단이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국가 돈으로 이게 건립이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했다고 봐도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충청권 국립대학들이 우리 세종시에 대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높았고 또 저희 그 세종시에 여러 가지 그 학과를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충청권 국립대학들이 저희 세종시에 대한 그런 관심 또 필수적인 뭐 의대라든지 수의대라든지 AI나 ICT 관련된 학과들을 세종시와 협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학 전체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대학이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의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립대는 시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 사립대는 재정적으로 어디에 투자해서 지금 학교를 캠퍼스를 늘려가거나 그러기에는 현재 대학의 현실이 맞지 않고 만약에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 그 본교에 투자를 하고 본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학과를 만들고 그죠? 여러 가지 뭐 테크밸리라든가 그 대학 안에서의 뭔가 자구책을 할 텐데 이걸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이렇게 이제 캠퍼스 소위 이렇게 조성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면은 국립대가 저기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들 말고도 물론 이제 서울대학도 있습니다. 이 138명의 이제 정원을 갖고 이제 입주 예정인데요.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대학들 말고도 국립대들이 많을 텐데 왜 그 대학들은 전혀 지원조차도 안 했던 건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는? 일단 뭐 그 부분까지 이제 여러 가지 대학들의 자체 내부적인 이제 사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 공동 캠퍼스 사업은 충청권 국립대들 서울대와 충청권 국립대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은 됐지만 이제 사업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내 또 수도권에 있는 우수 대학이나 국내 대학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수도권 대학들 관심이 저조했지만 일단 이 공동 캠퍼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수도권 대학들도 전체 대학은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 유망한 학과나 저희 세종시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일부 학과들은 이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거는 이제 실장님께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거지 현재 대학의 현실과 또 현재 어떤 국내 대학들이 안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대학 정원을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대학 13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충청권 대학이거나 아니면 아직 미입주 공간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현실 자체를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시정질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더 우르르 와서 세종시가 대학의 성지가 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서울 수도권도 구조조정에 있어서 본교에 대한 그 유령 대학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매우 큰 노력을 하고 있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장밋빛 전망을 하고 또 대학이 와서 뭔가 주변에 생활이 좀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그 어떤 수입이 생겨서 우리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우 어려운 문제거든요. 조금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하고 자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입주 예정인 대학들에게 제시한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했다기보다 뭐 행국청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공한 부분인데요. 임대료가 연간 이게 64,000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이에요. 그러니까 평환선으로 하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양가도 39만 원에 여기가 지금 4-2 생활권이면 우리 세종시 우리 저 신도시 한복판이죠 위치는? 예, 위치는 좋은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치는 좋은 위치고 지금 얼핏 보면 알겠지만은 상상치 못한 좋은 조건으로 분양이 된 거예요. 임대가 된 거고.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유치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학들조차도 큰 매력을 못 느끼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투자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네, 의원님 뭐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다른 이 공동 캠퍼스에 국립대를 제외하고 충청권 국립대를 제외하고 다른 대학들이 이제 좀 아직 신청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매력이 지금 당장은 그 대학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은 아직 세종시가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더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어느 정도 공동 캠퍼스가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대학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결국에는 일부 학과나 특화된 학과들을 세종시 발전과 연계해서 대학 발전으로 해서 자체 일부 아들은 이전할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충청권 위주로 지금 우리 공동 캠퍼스에 지금 입주 대학들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아직 뭐 빈 공간도 유유부지로 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있긴 한데 이 대학들이 저런 좋은 조건으로 세종시에 들어온다는 것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고려할 바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대학들이었고 또 뭐 이렇게 연계성이나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 대학의 관계자나 일부 뭐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외에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그 학교하고 뭐 밀접하게 시도 하고 관계돼 있는 여러 뭐 행정을 보는 분들이나 대부분 다 본다면 그 좋은 학과, 신설학과, 미래지향적인 그런 전략 학과가 본교에서 유치하고 뭐 800명, 뭐 600명, 300명 이렇게 많은 이제 정원들이 그 본교에서 유지해서 본교의 경쟁력을 키우고 본교가 살 수 있도록 투자되었으면 좋지 이전한다는 거는 그 입장에서 봐도 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이것이 왜 질문드리냐면 우리가 충청권 상생하고 발전하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어떨지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른 충청권 국립대도 있는 다른 지자체와 서로 그 뺏고 뺏어오는 경쟁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희들도 충청권 대학이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조정과 기능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 세종시는 특히 이제 행정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 기능과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학과 중심으로 저희는 발전을 하고 또 다른 학과들은 또 그 지역에서 공주, 대전 또 그 인근 그 자치단체에 있으면서 거기에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는 방향으로 공동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로 나아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우려가 깊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빠르게 조금 패스하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LH에서 여기에 이제 이 부지 조성을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총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LH가 이제 한 약 2천억 정도의 돈을 자체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 캠퍼스 부지만은 몇 평 정도 되죠? 약 20만 평 정도. 20만 평? 예, 예. 20만 평을 우리 세종시 신도시의 복판에 20만 평을 내고 그리고 이제 2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그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지라고 볼 수 있는 이 귀한 이 위치에 이곳을 대학이라는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부분을 만약에 컨셉으로 잡아서 짓는다면은 이게 유익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매우 그 영향 자체가 미비하고 좀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그 위치 자체에 여러 가지 다르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이 많은 돈이 이 자금이 사실은 뭐 공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의미로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환원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게 지금 개발이익 부담금 쪽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면 뭐 개발 이익 부담금처럼 이제 그런 의미로 들어오든 간에 어쨌든 우리 세종시에 투자가 될 돈이라고 보았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히 공동 캠퍼스가 학생들만 대학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그 4다시 지역에 구성될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연구 또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까지 같이 연계해서 더 많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부분 그 대학 부지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행복청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연구단지가 국제 연구단지를 비롯해서 많은 연구단지들이 있습니다. 단지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제 있고 또 이제 테크밸리를 비롯해서 그쪽이 학교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좀 구성이 되지 않을까. 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지향을 하고 좀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컨셉이라고 보는데 지금같이 저런 형태의 대학 유치를 해서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대학의 비중을 저렇게 많이 두어서 과연 이게 나중에도 우리가 명분적으로도 좀 당당하게 좀 우리 욕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했다라고 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거든요. 하여튼 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고요. 예, 자리로 좀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다른 주제를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좌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딱 1년 전에 이 시정 질문을 이 로컬푸드 관계돼서 했었는데요. 그때는 아마 자리에 그 위치에 지금 안 계셨을 겁니다. 네. 갖고 이제 작년 자료들은 자료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설립 목적이 뭐죠? 왜 만든 거죠, 이거? 로컬푸드는 이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체계를 간단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를 함양한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사회적 가치 높이는 그런 작용. 그런 사유죠. 이게 지금 네, 이렇게 하고. 네. 네. 이게 지금 싱싱잔터는 2015년에 우리가 오픈을 했고. 그렇죠. 예. 급식센터는 작년에 오픈을 했잖아요. 10월에 오픈했습니다. 예. 보면은 싱싱장터가 매년 보면은 농가 수가 좀 줄어요. 저 보시면은 저 자료 한번 보시죠. 농가 수가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 목표 농가 수가 어떻게 됐었나요?
처음에 한 싱싱양 2천 농가수 정도를 목표를 했었고요. 지금 요즘에 등록된 농가수가 한 900여 농가가 있고 나머지 한 3, 4, 5점이 좀 대기하는 농가수. 현재 납품하고 있는 농가 한 품목이라도 납품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현재 한 770농가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요 자료 주신 거는 500농가 정도 조금 내외가 되는데요. 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조사를 그런가요? 해보니까 네. 770농가 정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목표를 찾아봤더니 1,500농가에 150만 원의 그 수입을 하겠다는 목표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농가 수가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또 감소하는 농가 수를 정확히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봤더니 한 80%가 이제 중소농들이 대부분 이제 이걸 출하를 이제 포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네. 사례에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인지는 하고 계셨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번 년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제기를 했었었고 이 문제를 좀 질의를 드리고 이제 대안을 받았었는데 이게 또 이 개선이 안 돼서 지금 다시 좀 질의를 또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만약에 지금 저렇게 농가가 중소농이 지금 대부분 저렇게 주는 이유가 그럼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중소농 줄어드는 인구가 중소농에 좀 중점이 돼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고령농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소농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로컬푸드 매장에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이렇게 납품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예, 보자면 약간 좀 요건 크게 잘 안 들리는 네, 것 알겠습니다. 같았고, 예. 다음 자료 잠깐 넘기죠. 이게 지금 제가 일부만 한 10분의 1도 안 될 텐데 일부만 지금 발출한 건데요. 지금 대농들 그러니까 납품을 보통 한 뭐 6, 70 품목 이상 하거나 하여튼 50 품목 이상에서 100 품목 사이 정도 되는 대농들 중에 네. 이제 그 농산물 작물 추가를 한 내역이에요. 저건 일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뭐 보통 한 농가가 보통 2, 30개 한 해에 그 정도 작물을 추가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딸기하고 감자하고 포도를 하고 있는데 무하고 배추하고를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경작지가 있고 그게 로컬푸드에서 판매된다는 게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하고 배추하고 이제 무를 판매하고 있는 작은 농가들은 또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 수가 계속 많아지거든요. 혹시 저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부분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농가가 골고루 출하를 하면 좋겠는데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대농 위주로 운영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네. 그걸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농들을 뭐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뭐 필요 없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소화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자꾸 이제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로컬푸드의 이제 중소농들, 영세농, 여성농, 뭐 소농들이 많이 참여해서 1,500농가에 150 매출을 목표로 해서 출범한 이 취지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이게 줄어든다면 앞으로 로컬푸드 3호점, 4호점을 비롯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경쟁력을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상태로 놔둔다면은 우리가 잃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것도 정확히 1년 전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집행부에서는 바로 이거 개선해서 작물이 더 이상 추가되는 거는 방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 하셨는데 올해 또 질문을 똑같이 해드리기 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목표는 명확한데 사실상 좀 이제 품목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정책들이 따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선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생계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산자분들이 그런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탕하에 저희들하고 이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생산자 연합회에서 이 부분을 스스로 좀 이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 알겠습니다. 협의가 좀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내용이 좀 정해지고 그게 좀
같이 좀 그 내용들도 좀 공유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 이맘때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된다면 이게 지금 3년 차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저 시정하는데 좀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번엔 꼭 그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변화를 좀 주시기 바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바로 전 자료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보면은 지금 공공급식센터의 농가수에서 이제 그 계약 재배 농가수가 지금 현재 우리 목표는 30개 정도로 잡았는데 그죠?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정확하게 연 단위로 계약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몇 가구인가요? 몇 계약 농가인가요? 재배 목표가 우리가 이제 한 30농가 정도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었고요. 현재 이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계약 재배를 하는 업체가 지금 16개 네. 농가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연중 동일하게 이제 하고 나머지 9개는 또 출하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출하 시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러시군요. 예. 작년에 비하면 많이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비하면 이제 이 전략 품목이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원래 목표 30개까지는 조금 남았지만은 그래도 많이 1년 만에 그죠? 많이 전략 품목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급식센터는 사실 이렇게 1년 단위로 전략 품목을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품목을 1년에 같은 가격으로 이걸 농가들이 납품을 하게 한다는 거는 싱싱장터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부분인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농가가 이제 납품을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취소가 되는 그러니까 납품 포기라는 경우들이 있죠, 종종? 네, 가끔씩 있죠.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 공공급식센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있죠. 예, 있는 게 아니고 뭐 좀 잦던데요, 보니까. 지금 최근에 좀 사례를 보면요. 네. 최근에 한 그런 게 뭐 지금 한 9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건당은 별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급식을 또 주관하고 있는 그 영양사들 학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좀 힘든 부분들이 자꾸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급식을 주문했다가 그 식자재가 제때 이제 배송이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학교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납품을 포기하는 이유가? 계약하고 약속을 했는데. 네, 저희들이 뭐 사례를 봤을 때 이제 뭐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작황이 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날씨 때문에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런 어쩔 수 없는 거 말고. 네, 또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납품하는 시기에 계약보다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때 그렇죠. 좀 그렇게 납품을 꺼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품을 약속을 했는데 네.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공공급식센터에도 납품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로컬푸드나 아니면 우리 그 다른 이제 도매상 같은 데 납품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면 많이 남는다고 보면 이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왜냐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우리 급식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게 이제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뭐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예. 또 만약에 등락폭이 그렇게 클 경우에는 뭐 연초랑 동일한 이제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위반한 업체나 농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거나 이런 적은 아직까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못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이게 이제 보니까 계약서나 약정거래서나 이제 이런 납품 확인서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지금 다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딘 하고 어딘 안 하고 이런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공급업체하고 계약을 하고요. 공급업체가 농가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약정이라는 이름을 하는 데도 있고 계약, 뭐 구두 계약하는 데도 있고요. 앞으로 좀 그분에 대한 확실한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구두상으로 그냥 계약해서 납품하는 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약정서가 개인이 다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받아갖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도장은 받는데 약정 자체가 뭐 위아래가 내용이 중복돼가지고 거의 신뢰도가 없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확인했습니다. 기왕이면 저렇게 지금
계약 재배 농가 수를 저 목표 농가 수로 지금 추진해서 가는 중에 자꾸 이제 나쁜 포기가 일어나서 그 농작물이 못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학교로 배달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영양사들은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금액하고 이 물품들을 다시 변동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겨요. 이거를 시에서 그래도 표준 계약서 같은 걸 하나 딱 해갖고 계약 재배를 할 때는 아니면 우리가 입찰 3개월 입찰하든 한 달 입찰하든 입찰을 했을 때 그 농가들이 좀 그죠 간이 계약이든 연단위 계약이든 간에 그 표준 계약서를 좀 놓고 좀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이제 그 금액을 서로 조정해서 결정하는 거에서만 이제 신경을 쓰면 되지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거를 고민하면 공공급식센터가 신뢰도가 계속 잃어가거든요. 우리가 신뢰도 목표가 9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나요?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고민해 주셔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자료 다음 자료 잠깐 봐주시겠어요? 예. 자, 지금 시간상 제가 또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1월 1일부터 지금 전국 그 최저가 입찰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드려야 네. 되겠습니까? 예. 우리 공급급식센터의 운영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의 시스템을 그대로 좀 이렇게 따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장점은 우리 공공급식센터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 농산물 공급에 있고 지역 농산물을 제대로 공급하려고 하면 수의 계약이 좀 따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이제 수의 계약을 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조달하는 좀 유리한 조건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급센터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한번 보신 적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 지방계약법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법에 안 맞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지방계약법 준수해서 지금 하는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급식센터가 운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계약할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제 시장의 기존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준비할 업체들도 있고 농가들도 있는데 갑자기 계약 시스템이 바뀌면 그런 부분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면 수의 계약이 불가능하거나 또 전국적으로 계약을 풀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역 농산물 조달이 어렵거나 또 식자재 품질을 뭐 보장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좀 확실치 않다 이런 느낌을 지금 갖고. 예, 지금 보장님께서 굉장히 완화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바로 전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매출액이 저 정도예요 지금. 저기 지금 보통 농산물만 봤을 때 8억에서 한 10억 가까이가 보통 대부분이죠. 아주 그 이제 방학 때나 이럴 때 조금 한 8천만 원대도 있는데 대부분 저렇게 큰 금액입니다. 우리 지금 농산물 유통 업체들이 대부분 1, 2억 내외에서 입찰하는 거를 소화하게끔 돼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맞죠? 이 부분들이 이 단일 업체가 지금 낙찰을 받아야 되는 구조인데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럴 경우에 저걸 만약에 단일 업체가 받을 수도 없지만 이제 저 5억 이하니까는 저 금액의 반을 잘라서 받아야 되는데 반을 자를 수도 없고 법적으로는 저 반을 잘라서 받았다 해도 그 업체가 소화 자체를 아예 못합니다. 직원을 2배, 3배 늘려야 되고 매달 입찰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그 입찰을 또 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그죠? 현재 저희 업체들 현황은 그렇습니다. 우리 업체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소화가 안 돼요. 이거는 낙찰을 받더라도.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로컬푸드는 이 로컬푸드를 이용한 공공급식 센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다른 관내 농산물이 최저가로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 가지고 유통 시스템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버리는 공공시대가 없던 시절로 돌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얘기시죠 지금? 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상 그래서 다른 시도의 모든 공공급식센터를 시에서 직영하는 곳들은 대부분 다 계약법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곳이 한 곳도 없고요. 제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음 이 뒤쪽으로.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거의 100개 가까운 공공급식센터가 있는데요. 이제 시직영으로 하는 게 19곳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몇 곳만 했는데 대부분 다 직영을 하면 절차상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들을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공공급식센터가 운영이 되거든요. 원래 이런 구조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계약법에 의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전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방계약법 자체가 보시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의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우리가 지금 사실 이거를 따라요. 왜냐하면 공공급식에 대한 규칙이 아직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조항을 보고 하고 다른 모든 시도도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지경은 다 저 의미 해석을 해서 계약법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같이 전국 입찰로 수의 계약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들어오는 우리 농산물도 검증할 뭐 이게 우리가 관내 농산물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 농가도 그 업체도 이거를 소화할 수가 없고 결국 운영이 안 돼요. 직원들도 굉장히 이 프로세싱이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얼뜻 생각해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보좌관님께서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셨습니다. 네. 자, 이춘희 시장님 이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써서 저 질문을 거의 한 개씩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 좀 줄여서 저 시장님,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이제 앞서서 이제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 좀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제가 지금 캠퍼스 조성에 관계돼서 앞서 이야기한 그러한 좀 생각을 갖고 있고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앞으로 이제 성장 발전에 나가는 데 있어서 대학 유치는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대학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통째로 옮겨오거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립대학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정부의 그 대학 정책 방향과 맞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특성에 맞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시에 필요한 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통째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대학에서 우리 시에 필요한 학과들을 여기 와서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생활권 자체가 대학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대학 연구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연구 기능이 복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캠퍼스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캠퍼스도 있어야 되고 연구소, 또 벤처기업, 또 대학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문화, 창업, 국어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별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학 하면은 이제 울타리가 다 쳐져 있고 그런데 울타리 없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캠퍼스 타운 형태로 만들어질 부럽다 그런 방향으로 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하고도 좀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제 거기가 우리가 연구단지도 있고 테크밸리도 있기 때문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해서 학교가 그 부지 안에 이제 들어가서 뭔가 이 균형을 좀 맞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대학은 대학 따로 또 연구단지는 연구단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통상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제 구상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추세를 보더라도 대학과 연구단지를 따로 떨어뜨려 놓을 것이 아니라 대학과 연구단지, 벤처기업 이런 것들이 한 동네에 같이 있으면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연결을 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이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걱정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이겁니다. 시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충분히 상상하면은 시너지가 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위치에 그 공간에 그 자금이 들어가서 일정 대학 한 곳이나 몇 곳이 이제 그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그런 대학이 다른 연구동하고 해서 뭔가 이런 시너지를 내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대학들을 쭉 질비하게 저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대학을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이 있는 현재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이 지방 도시의 상황에 봤을 때는 그렇다면 본교에서 더 경쟁력을 키우고 거기에 이제 우리도 꼭 이제 거리에 물론 거리감이 있지만 이제 그 거리감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중요해지지는 않거든요. 그 거리감이 다 좁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물리적인 공간을 지금 이 위치에서 또 한다는 거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대학이 앞으로 이제 발전되어 나가야 될 방향이 지금까지 대학이 이제 학부 중심으로 주로 운영이 됐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대학원 중심으로 가야 되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막 졸업한 학부생들 중심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이 중심이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원이 더 중심이 되는 그런 대학으로 이게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퇴근하고 나서 야간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전에 있거나 청주에 있거나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대 행정대학원이라든지 고려대학교나 충남대학교 이런데 대학원들 행정대학원들에 오게 되면은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그리고 우리 이제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우리 세종 충남대 병원을 운영하는데 그러면은 동시에 실습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이제 의과대학 또 충북대학교 같으면 수의과 대학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학들을 유치해야 된다. 그것은 그래서 다른데 대전이나 청주에 있는 캠퍼스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대학들을 유치하고 그것과 또 관련 산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대학을 유치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 같은 경우에 저하고 이광영 총장이 말씀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형태의 캠퍼스를 만들어 간다면은 저희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카이스트의 이제 그 갖고 있는 생각은 또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다른 지역의 그 그 대학들에 대한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 학과가 세종으로 와서 이웃인데요. 불과 20-30분 거리 뭐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대학인데 이쪽으로 와서 한다는 게 거기 있는 시민들과 거기 있는 그 지역과 이제 우리하고의 관계가 과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또 좀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혹시 그 아까 지방계약법 관련돼서 공공기술센터 이 얘기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아 이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계약법 필요하다면은 뭐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을 좀 수정을 해서라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해석 자체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분 해석 권한은 또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교육부하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해석 권한은 그렇습니다. 또 해당 부처에 있으니까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규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뭐 지금 이 전국 입찰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지금 명시가 있어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시장님께서 관심을 좀 갖고 이 법의 해석 부분들도 좀 보셔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이미 지금 그렇게 모든 시도가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고려해서 급식센터가 운영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언 이어서 1분만 좀 더. 시간을 1분 더 좀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농민의 자립 기반 없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농민들, 특히 소농, 영세농, 여성농들이 활로를 찾고 시장에 생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급식센터는 학교로 보내지는 급식 재료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계약 방법은 수단일 뿐 목적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계약 방법의 문제로 센터의 운영이 차질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비난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급식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계약 방식의 적용을 지금과 같이 촉구합니다. 이어서 행복청과 검토하여 공동 캠퍼스 조성 사업의 방향을 조금 전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종시 신도시 내 마지막 부지라고 볼 수 있는 이 공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책임 행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의 목적을 갖고 태어난 세종시는 그 지위에 맞는 책임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미래학자이며 다빈치 연구소장인 토마스 프레이는 향후 10년 내 전 세계 대학의 약 50%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도 30%가 폐교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이 고강도의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목격한 바 있듯 대학은 더 이상 오프라인의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떠나 이제 온라인을 통한 메타버스 학습으로 원하는 강연을 원하는 곳에서 듣는 수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미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학령 인구층의 감소와 교육 장소의 탈공간으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동력이 될 스마트 행정 메뉴나 컨벤션 뷰나 산업 밖에도 어떤 용도로 부지가 요구될지 모르는데 공간적 여유를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청의 개발 이익당금을 사용하던 그냥 입금을 하던 아무튼 2천억 원이 되는 막대한 용돈이 아닙니다. 숙고에 숙고를 더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되어야 합니다.